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순위, 캐나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민 온 지 겨우 1년 된 사람들조차 다시 짐을 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의 나라라던 캐나다에서 말이죠. 토론토에 사는 한 엔지니어는 연봉 9만 달러, 한화로 1억 3천만 원 정도 받지만 매달 통장이 텅 빕니다. 밴쿠버의 대학생은 아예 비행기로 통학합니다. 왜냐고요? 집 근처에 사는 것보다 비행기표가 더 저렴하거든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의사가 우버를 운전하고 교사가 푸드뱅크에서 식량을 받아갑니다. 이게 선진국 맞나 싶으시죠? 그런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국민들의 지옥이 되어버렸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악몽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2008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경제 쓰나미에 휩쓸렸을 때 캐나다만 예외였습니다. 보수적인 은행 운영과 탄탄한 규제 덕분에 가벼운 타격만 입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바닥까지 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당연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건강했던 캐나다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금리를 4.3%에서 0.25%로 폭락시켰어요. 건강한 청년에게 심장 충격기를 들이댄 셈이었죠. 그 순간부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캐나다인들은 미친 듯이 집을 사들였습니다. 토론토의 작은 콘도 하나에 10명이 몰려들어 입찰 전쟁을 벌였어요. 밴쿠버에서는 아침에 50만 달러였던 집이 저녁에 58만 달러가 됐습니다. 수요는 폭발했지만 공급은 개미 걸음이었죠. 그 사이 가격은 로켓처럼 치솟았어요. 이렇게 캐나다의 부동산 중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었어요. 아예 국가 경제의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캐나다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술 산업보다 크고 제조업보다 크고 심지어 자동차, 항공산업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집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토론토의 콘도를 중국에 팔 수는 없잖아요. 한국이나 일본이 반도체와 자동차로 세계를 평정할 때, 독일이 정밀기계로 돈을 벌 때 캐나다는 뭘 했을까요? 서로에게 비싼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조건 집부터 사라.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캐나다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더 무서운 건 많은 캐나다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집의 가치로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잔고는 얼마 안 되지만 집값이 해마다 오르니까 서류상으로는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종이 부자의 함정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08년 위기 때 미국은 집값이 40에서 50% 폭락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가격이 현실화됐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큰 충격을 받지 않아서 집값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어요. 초저금리 덕분에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임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말이죠. 미국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지만 캐나다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2020년쯤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캐나다 주택의 약 25%가 투자 목적으로 소유됐습니다. 4채 중 1채는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집들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먹을 음식을 사들여서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지금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투자자들은 새 집을 짓지 않고 그냥 기존 주택을 사고 팔면서 가격만 올리고 있어요. 요즘 어느 나라나 집값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수준이 다릅니다. 데이터를 보면 캐나다의 집값 상승률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등입니다. 호주, 영국, 미국을 모두 제쳤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대도시든 시골이든 모든 사람들이 미친 생활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집값만 비싼 게 아니에요. 식료품비, 전기세, 수도세, 교통비, 보험료 전부 다 올랐는데 임금은 그대로예요. RBC 은행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7%가 한 달에 번 돈을 전부 기본 생활비로 씁니다. 한 푼도 남기지 못해요. 더 심각한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상금을 다 썼다는 겁니다. 심지어 은퇴 자금까지 깨먹고 있어요. 60대에 쓸 돈을 30대의 생활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죠.
토론토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세금 떼면 월 6,500달러, 하나로 약 95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원룸 월세 평균 2,300달러, 한화로 약 330만 원을 내면 4,200달러가 남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식료품, 전기, 수도, 인터넷, 교통비, 휴대폰, 의료보험, 기본 생활비만 해도 1,300달러가 넘게 나갑니다. 남은 건 약 2,900달러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살만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옷, 신발, 외식, 선물, 병원, 차가 고장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린이집 비용만 한 달에 1,500달러, 하나로 약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남은 돈이 1,400달러인데 이걸로 나머지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인의 28%가 매달 빚을 져가며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긁고 대출을 받고 부모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게 선진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당연히 안 낳죠. 실제로 캐나다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할까요? 캐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캐나다는 120만 명의 새 인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3.3% 증가해요. 같은 해 나이지리아의 인구 증가율이 2.5%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보다 빠른 겁니다. 차이점은 나이지리아는 출산으로, 캐나다는 거의 전부 이민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캐나다의 인프라가 이런 급증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학교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병원 응급실에서 12시간 대기하는 게 일상입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침대를 기다리다가 복도에서 죽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더 황당한 건 정부의 계산 착오입니다. 2024년 캐나다 정부는 약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해 새로 지어진 집은 약 25만 채였습니다. 이 집들은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기존 이민자들, 새로운 사람들 전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75만 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캐나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캐나다에서는 합법 시민, 합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가 모두 같은 집, 같은 병원, 같은 일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합법적으로 온 전문가들의 운명입니다. 본국에서 심장외과 의사였던 사람이 캐나다에서는 우버 운전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피자 배달을 하고요. 변호사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왜일까요? 캐나다가 외국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한번 보시죠. 캐나다 자격시험 준비 비용만 $10,000, 한화로 1,400만 원이 넘어요. 합격하면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사 한 명당 50명이 경쟁합니다. 운 좋게 레지던트가 되면 이번엔 캐나다 경력을 요구합니다.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함정입니다. 부유한 이민자들은 어떨까요? 밴쿠버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수의 부유한 이민자들이 밴쿠버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현금 가방을 들고 와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50만 달러, 한화로 약 7억 원짜리 집이 나왔습니다. 10년간 열심히 저축한 평범한 캐나다인이 그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이민자가 55만 달러를 제시하고 또 다른 사람이 60만 달러를 부르고 세 번째 사람이 65만 달러를 부릅니다. 평범한 캐나다인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밴쿠버 집값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010년 50만 달러 하나로 7억 원이었던 평범한 집이 2023년에는 180만 달러, 하나로 25억 원이 됐어요. 3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팀 첸이라는 대학생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녔는데 밴쿠버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근처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원룸 월세가 2,500달러, 한화로 3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캘거리에서 통학하기로요. 캘거리는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 다른 주에 있습니다. 그는 캘거리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800달러.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로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비행기표 왕복 120달러, 한 달이면 약 $1,000. 방세 $800 더하면 $1,800죠.
밴쿠버에서 2,500달러 내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다른 주까지 비행기로 통학하는 게 더 저렴한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떠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2만 명의 캐나다인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은 임금이 30에서 50% 더 높거든요. 더 심각한 건 누가 떠나느냐입니다. 20대에서 40대의 의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연구원들이죠. 이걸 브레인 드레인, 즉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캐나다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켰는데 다 컸으니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에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 중 상당수도 미국에 가길 원합니다. 캐나다를 미국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는 거예요. 2014년 캐나다에게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했어요. 캐나다는 세계 4위의 석유 생산국이었기에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정상적인 나라라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합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부동산에 더 올인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99년 자동차 300만 대를 생산하던 캐나다가 2020년에는 140만 대만 만들었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사이 부동산은 계속 커져서 이제 GDP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정상적인 선진국은 보통 10에서 13%예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이 다른 분야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집값에 모든 돈을 쏟아붓다 보니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기업들도 R&D 대신 부동산을 삽니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캐나다의 혁신이 멈췄습니다. 세계 혁신 지수를 보면 캐나다는 10년 전 15위에서 지금은 24위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20대, 30대 캐나다인들에게 물어보세요. 10년 후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30%도 안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답하는 사람은 20%뿐입니다. 이게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미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듭니다. 부모 세대는 25살에 집을 샀지만 지금 25살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요. 35살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캐나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민 정책입니다. 2025년 캐나다는 이민자 수를 35만 명으로 대폭 축소했어요. 전년 대비 32%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택 공급도 바뀌었습니다.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2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비거주 외국인은 캐나다의 혜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됐고 밴쿠버는 빈집에 매년 집값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자격증 인정 시스템도 개혁됐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해외 의사 면허 인정 절차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8개국의 의사 면허를 자동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는 연간 임대료 인상을 최대 2.5%로 제한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토론토의 집값이 처음으로 5.2% 하락했고 밴쿠버는 7.8% 떨어졌습니다. 월세도 토론토 원룸이 2,300달러에서 2,150달러로 밴쿠버는 2,600달러에서 2,400달러로 내려갔어요. 최근 5년 이내에 온 이민자 중 캐나다에 와서 잘했다고 답한 비율이 2023년 31%에서 2025년 52%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0년간 쌓인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캐나다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한국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12억 원, 강남은 30억 원 이상, 한국 가계 자산의 78%가 부동산입니다. 캐나다는 62%예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캐나다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동산을 경제의 중심에 두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단기적으로는 GDP가 올라가지만 실제 삶은 피폐해집니다. 혁신은 멈추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인재는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강한 나라예요. 풍부한 자원, 교육받은 인구,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보여준 정책 변화를 보면 최소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캐나다의 다음 50년을 결정할 거예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한다면 캐나다는 다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실험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겁니다. 캐나다는 실수였지만 한국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 캐나다보다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